또 하나의 또 이 서아시아의 아시아인지 유럽인지 그 중간에 있다고 스스로 동양과 서양의 가교를 자칭하는 터키죠. 터키도 에르도안 시대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아산 정책연구원의 장지향 박사님께서 에르도안 시대 터키 팽창주의 외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발표를 맡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장지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주장은 제 제목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국인 터키가 중간국스럽지 않게 헤게모니를 추구하고 팽창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그 원인에는 첫째, 국내적으로는 1인 통치를 강화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터키를 둘러싼 이 영내 지정학이 그야말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파트로 나눠서 발표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가 도대체 터키 외교 정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실 지금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18년째 집권 중인데 이 첫 10년간은 중간국답게 중견국 외교를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인권, 뭐 소프트 파워 이런 굉장히 듣기 좋은 외교를 했다가 10년 후가 지나면서 이 신오스만주의를 강조를 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영내 헤게모니를 이렇게 막 구축을 하고 장악력을 다지고 팽창 외교를 펼칩니다. 그 이유로는 말씀드렸듯이 터키 내 선거 권위주의가 심화되고요. 물론 터키는 선거는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프리하고 페어하지 않은 선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터키가 진짜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겠지만 터키야말로 정말 이 중동, 유라시아, 유럽의 단층대에 이렇게 딱 끼인 나라인데 그 터키를 둘러싼 이 중동의 다른 강국들 그리고 러시아, 중국, 유럽, 미국이 최근에 최근 10년간 정말로 많은 변화를 보입니다. 미국은 이 오바마 2기 때부터 시작해서 특히 트럼프 때 이 신임도가 완전히 바닥을 쳤고 그 틈새를 노려서 러시아가 부상을 했고 중국도 늘 틈을 노리고 따면 유럽 같은 경우는 중동으로부터의 가장 큰 악몽이 이제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나 아니면 난민이 몰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유럽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 간여 정책이 아닌 터키의 이런 팽창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망을 해버리는 아무 손을 쓰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터키의 팽창주의 외교에 더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고 보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 에르도안 시대 터키의 팽창주의 외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는 말씀드렸다시피 중동, 유럽, 유라시아 이 세력이 충돌하는 단층대에 끼어있는 대표적인 중간국입니다. 그래서 이 나토에도 가입을 했고, 왜냐면 당시 이 나토에 가입했을 때는 이 서구, 유럽, 미국이랑 잘 지내보려고 했었어요. 그랬고 에르도안의 집권 초기에는 이 경제력도 굉장히 이 상승을 해서 G20 국가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력과 이 국력이 앞서니까 이 중견국 외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표 주자로서 나와서 이 우리나라도 회원국이기도 한 이 중견국 협의체 믹타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대 전후를 해서 이 에르도안이 집권한 지 딱 10년이 지나니까 이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라는 이 명제를 또 몸소 증명해 주신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때부터 권위주의 체제로 권위주의 이 지배 양식을 보이더니 그것이 외교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르도안 정부 같은 경우는 온건 이슬람 정당이거든요. 즉 이슬람주의를 온건하지만 주창하는 정당이고 정치인인데 갑자기 터키 민족주의를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신오스만주의, 과거에 우리 오스만 제국이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다 지배했었다. 그 영광을 재현하자라는 말을 정말 아주 전형적인 포퓰리즘을 내세운 외교 정책을 펼치고요. 그러면서 이 뭐 민주주의, 인권, 뭐 유럽, 서구의 가치가 아닌 look east를 하죠.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과 친해지면서 내정 간섭하지 말라라는 말을 늘상 하고 유럽에게 그러면서 유라시아주의가 우리가 찾던 무슨 외교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유라시아주의를 또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터키 외교 정책의 3대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터키 민족주의, 오스만주의, 유라시아주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원인은 제가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에르도안 대통령의 1인 체제 강화, 미국 세락, 러시아 부상, 유럽의 관망이라는 중동 지정학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터키 일탈 외교, 저는 터키의 최근 외교를 일탈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중간국이 별로 택하지 않는, 제가 봤을 때는 중간국 중에서 영내 패권주자가 되겠다라고 나온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터키가 요즘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터키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이 국내적으로는 쿠르드, 이 터키의 대표적인 소수 민족인 쿠르드를 탄압을 하고요. 사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처음에 집권을 했을 때 쿠르드 민족은 이 에르도안 같은 이슬람주의자의 가장 든든한 동료였습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굉장히 급진적인 세속주의를 내세웠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세속주의 국가 터키에 반하는 이슬람과 쿠르드가 동시에 탄압을 받았었거든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 에르도안의 늘 든든한 동료가 쿠르드 민족이었는데 집권하자마자 국내 쿠르드를 탄압하고 그리고 이제 점차 팽창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계도 공격을 했죠. 그런데 시리아의 쿠르드계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유명하냐면 이 극단주의 테러주의 아이시스가 부상했을 때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이 전투병을 보내기에는 뭐 국내 여론이나 이 텍스페이어들한테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전투병 파병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 시리아 쿠르드계가 나와서 대표적인 전투병으로 싸워줬었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고마워하는 존재인데 쿠르드족이었고 이 터키 에르도안 정부가 그야말로 가서 기습 공격을 펼쳐서 자치지역에서 몰아냅니다. 첫 번째 이 터키 민족주의를 주장을 하고 두 번째는 오스만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이 지금 에르도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 팽창주의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이게 원래 과거에는 다 우리 땅이었다라는 얘기를 정말 유치한 포퓰리즘인데 서슴지 않고 늘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랍의 봄이 끝나고 내전 중인 리비아 내전에 있는 이슬람주의 정부를 돕기 위해서 병력,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부와 함께 이 유럽의 EU 멤버인 그리스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사이프러스, 그리고 EU 멤버는 아니지만 유럽과 굉장히 잘 지내는 이스라엘에 반대를 하면서 국제법에 어긋나는 그리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수역협정을 체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성소피아 박물관을 모스크로 다시 전환을 하죠. 그리고 이 유라시아 진출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동쪽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내세우는 이런 정치 이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자국
내정 간섭하면 안 되는 그 주장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면서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토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토가 주적으로 생각하는 러시아제 최신 지대공 미사일 S-400을 도입을 해서 이 실험 발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의 평화 협상을 유엔이 계속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유엔의 특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동시에 들어야 되니까 이게 진행이 잘 안 되자 러시아가 이 시리아 내전 종식 협정은 내가 맡겠다라고 하면서 독자적으로 러시아 주도로 이 소치와 시리아 평화 협상을 주도를 했는데 거기에 가장 열심히 참여하는 두 나라가 이란과 터키입니다. 그리고 또 이 터키가 국제 규범에 전혀 맞지 않는 국가임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유럽연합을 상대로 이 난민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저런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서슴없이 특히 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에게 더 이 난민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이 지옥문을 열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금을 더 달라라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터키가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 중경국 외교를 주장했다는데 왜 이렇게 팽창주의 외교로 확 돌아섰을까의 첫 번째 원인이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굉장히 권위주의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에르도안은 10년은 잘했다가 왜 10년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확 변했느냐. 근데 그거는 제가 이때까지 얻은 대답으로는 그 절대 권력은 정말 절대로 이게 부패하고 망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자 권력욕이 생기고 주변에 자기에게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조언을 했던 이 옆에 온건한 자기 측근들을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숙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00년대 초에 2003년도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당시에는 총리로 들어왔을 때는 그야말로 이 유럽과 중동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 이제 모범이 되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자유민주주의와 공존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시장화, 세계화, 민영화를 강조를 했고 터키가 유럽연합을 가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럽연합에서 그러려면 이렇게 숙제를 해야 된다라고 리스트를 쫙 줬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정말 했어요. 사형제도 폐지를 했고 쿠르드 민족을 위해서 이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기제도 법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국가가 점차 개방을 하고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니까 정말 경제도 좋아졌어서 2010년에 저희가 에르도안이 굉장히 자기의 치적으로 강조를 하는 건데 터키 역사 44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터키를 방문해서 의회 연설을 하는데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주도한 이 역량을 그야말로 치하한다라고 하기도 했고 또 당시 아랍의 봄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중동이 굉장히 혼란한 상태였을 때 2011년도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아랍 젊은이들을 상대로 가장 존경하는 영내 리더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아랍인이 아닌 터키인인 에르도안 대통령을 뽑아서 압도적인 인기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세계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꼽힐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 에르도안이라는 온건 이슬람주의자가
어떻게 이렇게 터키 내에서 부상할 수 있었느냐에 가장 큰 조력자가 바로 당시의 신흥 이슬람 자본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비교정치 경제에 보면은 부드러운 상업의 힘이 이 냉철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그야말로 이 탐욕스러운 정치적인 충동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긴 하지만 이슬람 자본가라면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도 체제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다라면서 에르도안을 탄생시킨 당시 터키 내 신흥 이슬람 자본가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이슬람 자본가들은 기본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거나 내지는 권위주의화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슬람 자본가들이 에르도안과 뜻을 같이 한 거는 온건 이슬람을 추구하자는 건데 에르도안이 권력 사유화에 욕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자 이 자본가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페툴라 귤렌인데 이 사람이 에르도안을 개인적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부터 이제 숙청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르도안에 대한 평가는 이 18년째 권좌를 지키는 21세기 술탄이고 앞으로 적어도 35년에서 50년까지도 계속 장기 집권을 할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 에르도안의 이 권위주의 행보 내지는 권력 사유화에 대한 욕심이 한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면 2016년도에 그런 권력 사유화에 기반한 포갑 정치가 최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르도안을 온건 이슬람주의자라서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면서 군부 내에서도 이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쿠데타가 모의됐다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이 포갑 정치를 시작하면서 군인, 검찰, 교사, 언론인, 지식인을 정말 해임 투옥하고 소신 있는 총리, 장관이 줄지어서 경질이 되고 다 보니까 나라가 인력 공백으로 이게 펑션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급 하락을 하는 거죠. 사실 에르도안이 처음에 무슬림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터키의 민주주의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가지고 물론 이 공고화된 민주화까지는 아니지만 그 직전까지 갔는데 지금 현재 2020년도 프리덤 하우스 인덱스에 따르면 터키는 독재 국가이고 이 중동의 가장 대표적인 장기 독재 국가인 알제리보다도 그 지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언론 탄압이 심하죠. 그래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전 세계 180국가 중에서 터키를 154위로 매겼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경제에도 안 좋아집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터키가 무슨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와 같이 투자를 주의해야 될 나라로 이 캐테고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2019년도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합니다. 이 3대 도시인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미르에서 집권당이 다 져요. 그럴 때 보통 이 권위주의 리더는 뭘 하죠? 포퓰리스트 대외 정책을 불러옵니다. 언제나처럼. 그래서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하죠. 시리아 내전, 리비아 내전. 그러면서 이때부터 대대적으로 주변에 쿠르드인들을 탄압을 하고 리비아의 이슬람주의 정부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정부 시기는 이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행운으로 가득 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의 신임도가 떨어지고 러시아가 부상을 하고 유럽마저도 터키의 이 난민 비즈니스 횡포에 아무 말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지불 능력이 있는 동맹이 제일 중요하다. 미국이
더 중요하다. 신고립주의를 내세운다. 때문에 영내에서 이제껏 만약에 터키 같은 나라가 이렇게 팽창주의 외교를 한다면 미국이 와서 이렇게 다스릴 텐데 그런 억지 기제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하기 미국의 입지마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터키의 이 팽창주의 외교는 그야말로 정말 일탈의 끝을 모르게 더 활성화가 됐고요. 이제 러시아가 부상을 했고요. 그것도 굉장히 세련되게 부상을 했죠. 이 영내의 협상을 내가 중재를 하겠다. 그리고 외교력을 통해서 중동 내의 불안정을 해소하겠다라고 푸틴 대통령이 늘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 동맹 체계가 굉장히 이렇게 약화가 됐죠. 그래서 미국이 영내에서 인기가 떨어지면서 터키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던 그런 시기가 바로 트럼프 행정부 시기였고요.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그런 중동 정책, 그러니까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킨 중동 정책이 이란 핵합의 일방적 파기,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 그다음에 골란곤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 다 이게 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리아 쿠르드계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바로 그때 터키가 가서 기습 공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을 드론으로 살해를 하니까 이란 내에서 강경파가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터키의 이런 시리아 침공, 러시아 밀착 행보에 대해서 이 중동 내 또 다른 대표적 친미 국가인 카타르가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고 나섭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터키와 카타르의 소위 미 동맹국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전혀 제어를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에르도안이 터프가이라면서 미 의회에서 S-400 구입에 대한 이 초당적인 제재 결의가 나왔는데 그것도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반면 이 중재자를 자처한 러시아는 영내 후원국 시리아를 보호하고 이란, 중국과 결속을 다졌죠. 그래서 이 미국 지도자가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와 이 러시아 지도자가 자신의 후원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중동 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민주평화로는 뭐냐. 물론 중동 내에 민주주의 국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이 우방국 동맹국이 민주주의, 비민주주의로 나뉘는데 자신의 우방국이 비민주주의인 경우 오히려 지속적인 보호를 받는 반면 자신의 우방국이 미국이면 그야말로 토사구팽을 당하는, 그래서 이 민주평화론이 중동에서는 너무 오작동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때 한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시리아를 보호하는 행태는 정말로 눈물겨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민간인을 상대로 이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13건이 나왔는데 러시아가 모두 반대를 합니다. 중국은 7건을 반대를. 그래서 제대로 조사가 들어가지도 못했었고요. 지금 현재 아사드 정권은 그렇게 자신들의 민간인을 살상하고 나서도 정상국가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로 미국이 아무 일을 못하고 유럽은 난민 들어올까 봐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러시아가 많은 이 외교력, 많은 이 협상에 성공을 합니다. 시리아 종전 협상도 성공시켰죠. 터키의 쿠르드 군사작전이 나고 나서 이 혼란스러운 것도 러시아가 가서 안정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분쟁도 러시아가 성사시켰습니다. 그때 미국과 유럽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 마지막 이 슬라이드인데요. 사람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 말 맞다나 워낙 중동이 미국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아마 우린 신경 안 쓰겠다 하고, 트럼프가 워낙에 괴팍하니까 그렇다 쳐도 유럽마저 이 터키의 일탈에 대해서 좀 저렇게 방관을 할 수 있느냐라는 정말 책임론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근데 이 난민 이슈가 걸려 있기 때문에 특히 동유럽을 중심으로 반대를 하면 독일이나 프랑스가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늘 이 무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바이든 정부 시기가 됐는데 뭔가 달라질까라는 기대에 이 중동과 터키를 하는 사람들은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동에서 미국이 떠나겠다. 미국이 중동으로부터 떠나고 중국 견제를 위해서 아시아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얘기는 민주당 정부인 오바마 2기 때부터 나왔었던 거고,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를 인간이를 향해서 사용했을 때 레드라인을 지나치면 가만 안 있겠다라고 했는데 아사드가 레드라인을 4번이나 크로스해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미국의 신임도는 민주당 정부였지만 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도 물론 이란 핵합의 복귀하겠다, 민주주의와 인권, 동맹 가치 강조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블링컨의 굉장히 유명한 말, 중동에서는 doing less를 하는 게 better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중동 떠나는 거는 이거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터키의 일탈을 누가 좀 이렇게 퇴임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19 위기에서 인류가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권위주의 통치자에게는 그야말로 호재입니다. 터키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에르도안이 이 바이러스 확산 금지 명목 아래 집회 금지, 긴급 사태, 그다음에 반정부 인사들 다 잡아들이기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냥 일반 시민들은 뭐 공포스러우니까 아직까지는 이 과감한 정치인들한테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형편이었어서 지금 이 중경고 외교를 펼쳤던 터키가 그야말로 이 헤게모니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양상이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어두운 예측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터키가 워낙 에르도안 시대에 드라마틱한 반전과 변화를 겪으면서 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말 왜 그럴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오늘 장지영 박사님 발표를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장지영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명지대학교의 박현도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현도입니다. 장 박사님의 글은 제가 읽었고요. 그래서 발표하시는 그 내용에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거를 좀 말씀을 하셔서 굳이 질문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준비한 거는 장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의 요점을 좀 제가 보면서 얘기한 건데요. 제목 자체가 에르도안 시대 터키의 팽창주의 외교고, 그 다음에 부제가 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국내 1인 체제 강화와 영내 지정화 병행에 따른 중간국의 일탈. 그러니까 터키가 1인 체제 강화 때문에 정상적인 외교 정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영내 지정화 변동에 따라서 사실 자충우돌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국으로서의 그 일탈 행위를 얘기를 하셨으니까 결국에는 사실 그 에르도안의 문제점, 터키의 문제점이 1인 권위주의 체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잘 드러내신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국에서 대표적 단신대에 자리 잡은 중간국인 터키가 외교 정책에서 변화를 보여주는데, 그 변화가 기존에는 강대국 중심의 힘의 논리에 반대하고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도모했으며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주장을 했는데, 에르도안이 2010년 이후 10년 집권한 이후부터는 기존의 중경국 외교 정책이 아닌 민족주의, 신오스만주의, 유라시아주의에 기반한 공격적 팽창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장 박사님의 정리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변화의 이유로 일탈에 가까운 이러한 변화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1인 체제 강화와 중동 지정학의 지각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빨갛게 제가 표시한 장 박사님의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미국의 쇠락, 러시아의 부상, 유럽의 건망. 예. 이게 뭐 지금 적어도 트럼프 이후에 그 이 현대 중동을 보여주는 아주 키워드가 아닌가 해서, 제가 그 장 박사님 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제일 좋아가지고 빨간색으로 좀 강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터키가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도, 루하니 이란 대통령,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손을 잡은 에르도안, 세 명의 어쩌면 자유세계의 골칫덩어리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리비아에서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부딪히고 있는 에르도안의 좌충우돌. 사실은 지금은 조금 더 에르도안의 태도가 또 바뀌고 있어요. 카멜레온처럼 이집트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집트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반정부 발언을 했던 무슬림 형제단의 터키 방송국들에게 자제하라고, 이집트를 비판하지 말으라고 그러면서 이집트와 좀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는 아직까지 뭐 그렇다는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에르도안의 소위 말해 좌충우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동요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사실은 특히 트럼프 시대에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목소리가 위축이 되면서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가 유럽과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위기가 생기니까 자유주의 구제 질서가 변화가 되고, 그 틈새를 러시아와 중국이 공략을 하면서 부상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장 박사님의 또 의견이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게 심화됐다라는 그 중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명료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여기서 제가 뭐 덧붙일 말이라든지 뭐 반박할 거는 없고요. 저도 작년에 그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과연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중앙아시아에서. 그래서 이제 이란 같은 경우가 중앙아시아로 뛰어가고 있거든요. 중앙아시아로 뛰어가고 있고, 터키도 중앙아시아로 뛰어가고 있고, 또 이란을 잡으려고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중앙아시아로 뛰어가고 있고, 유라시아가 쉽게 말하면 이러한 국가들의 각축장이 되면서 이란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러시아,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글을 쓰면서 읽었던 그 러시아 쪽이라든지 이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 하나 재밌었던 거는, 러시아가 유라시아에서 중국과 협조를 하는데, 다만 중국이 러시아에 쉽게 말하면 밥거리를 뺏어가려고 할 때는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과의 협력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측면의 협력이지, 만약에 그 러시아의 헤게모니를 건드는 행동을 중국이 한다면, 그리고 중국이 현재는 그걸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만 중국과 러시아는 협조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지금은 아쉬워서, 미국과 서방이 아쉬워서 어쩔 수 없이 유라시아로 뛰어가지만, 유라시아 국가들은 이란을 보는 눈이 이란은 언제든지 서방과 관계만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면 다시 유럽으로 뛰어갈 나라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굳이 뭐 이란이 우리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는데 나쁠 건 없으니까 지금은 윈윈으로 가지만, 궁극적으로 이란을 바라보는 눈은 상당히 좀 차가운 형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장 박사님한테 질문할 거는요, 그냥 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바꿔서, 제가 원래 질문을 준비했던 건 바이든 시대의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회복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측면인데요. 과연 바이든이 계속적으로 요즘 뭐 America is back 계속 얘기하면서 뭐 democracy, human rights, 그리고 이제 alliance를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블링컨도 계속적으로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운 원래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상황 속에서 바이든 시대의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회복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이 그럴 만한 역량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를 중동에 대해서 대입해 보신다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긴 했지만 조금 더 바꿔서 말씀드리면, 바이든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장 박사님은 이제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와 달리 대안을 제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중동 떠나기를 실행하고 있는데,
그 떠난 이유는 오바마 2기 때부터 시작한 소위 말해서 피보트 에이시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터키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국이 과연, 첫 번째로는 제가 궁금한 게, 과연 미국이 정말로 완전히 떠날 수 있을 것인가? 중동을. 예, 중국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수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술을 해서 이란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중국이 오히려, 중동에서 힘을 좀 더 보여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미국이 빠져나간다고 했었을 때 그 공백 상황에서 중국이 대체를 하고, 그러면 터키는 그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 부분을 좀 의견을 주시면, 물론 이게 뭐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만, 예, 장 박사님께서 공부하시고 생각해 오신 거를 풀어주시면 저도 이제 좀 이쪽 상황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플로어에서 질문 주실 게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장기하 박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두 박사님이 이집트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떻게 벌써 알았지? 라고 했는데, 정말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터키가 지금 사태가 수상하게 돌아가니까, 이 바이든이 인권, 민주주의 강조를 하고 이러니까 약간 자제를 하고, 지금 이집트에 제일 그러니까 어떻게 만만한 거지? 비슷한 권위주의 리더로서 이집트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도 아주 최근에 들었고, 사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이집트에 러브콜을 보내기 바로 또 전에는 바이든 당선인 시절에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넘버원 타겟이 될 테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가 워싱턴 DC에 많지 않은 터키 에르도안 사람이지만 민주당이랑 연줄이 있는 사람을 찾고 다닌다고, 그런데 도대체 찾아지지가 않는다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자기 사위가 재정부 장관이랑 에너지부 장관이었는데, 그래서 또 놀랍지 않게도 쿠슈너랑 굉장히 절친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바이든이 당선이 되니까 해임시켰어요. 그래서 이집트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나 아니면은 이 민주당과 연결된 이 줄을 찾는 거를 보면 지금은 약간 긴장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박 박사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 바이든 정부 역시 오바마 정부처럼 중동 떠나기를 하는데, 그때 가장 큰 수혜자는 저는 터키 같이 뭔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서 이 패권 국가를 꿈꾸는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로우키로 눈치를 살피겠지만, 미국이 피보트 아시아를 하면, 인도패시픽으로 가면은 터키는 또다시 자신들이 계획해 왔었던 이런 팽창주의 외교를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이제 중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더 크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박 박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현지에 출장을 가면 재작년 중동 사람들이 이제 약간 공황 상태예요. 미국이 정말 떠난다더니 진짜 떠나는구나라고 하면서 약간 자조적으로, 그래, 이참에 우리가 정말 내공이나 한번 키워보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는 워낙에 민주당 정부니까 떠난다라고 했을 때 저 나쁜 것도 이랬는데, 이 트럼프라는 공화당 정부가 와서도 미국은 정말 중동을 떠날 거다라고 하니까 정말 많이들 놀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발표하러 가면은 질문이 정말 미국이 우리를 떠나는 거 맞느냐, 그러면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 그럴 정도로 굉장히 공황 상태에 지금
있는데 그래서 롱텀으로 보면 이참에 정말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게 기대고 있는데 미국이 떠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외교도 좀 다변화를 하고 뭐 이런 기회를 삼아서 그야말로 진짜 좀 더 단단한 이런 뭐 독립적인 힘을 키우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 질문에 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사실 그 답하시기 참 어려운 질문을 던져주셨고, 사실 많은 그 국제정치 분석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과연 미국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변동이 영내 국가들로 하여금 어떤 대외 정책적 선택을 하게 할 것인가, 또 그 속에서 지역 강국 내지는 중견국 역할을 하고 있었던 뭐 이란, 터키 이런 국가들과 또 새로운 기회를 보고 들어오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미국이 빠지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우는 데 주저하고 있는 EU 내지 유럽, 이제 이런 그 구도가 참 전망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그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점점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분석들이 좀 더 많아지고 주의 깊게 계속 관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